세무사도 양도세는 포기한다. 속칭 양포 세무사라는 말도 나오는데, 저는 그 세무사님들을 전혀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비록 제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땜질 반복의 누더기가 된 부동산 세제,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표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이걸 지금 살펴보는 이유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 특히 새 정부에서도 이제 부동산 말고도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국방, 안보, 외교, 경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이제 부동산 이 부분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거를 알아야 또 미래를 잘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사 가져왔습니다. 조선 비지에서 가져왔고요. 라이브 하고 있는 오늘 날짜 4월 24일, 4월 24일 어제 기사네요. 전준범 그리고 박소정 기자님인데, 이미지가 이게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저 혼자 막 보면서 물개박수를 쳤습니다. 진짜 정리가 잘 돼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걸 보면은 약간의 얼마나 이게 진심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보시면 좀 안타까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경기도에 사는 2주택자 A씨가 2020년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될 거란 이야기를 듣고 정부 의도대로 한 채를 팔기로 했는데, 양도세가 무려 2억 원이나 넘게 나오니까 차라리 증여를 할까 팔까 고민해가지고 세무사님한테 의뢰를 갔는데 당분간 상담이 어렵다는 대답을 받으셨다는 거죠.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렇게 이제 상담을 좀 못 받아서 결국 보유를 했는데, 보유세가 69만 원에서 2020년 69만 원에서 21년 406만 원, 그리고 2022년 올해는 더 많아지겠죠.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왜 그 전문가 분들이 상담을 안 하는지. 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아니 그게 전문 자격사 능력을 갖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이제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세 당국에서도 결론을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죠, 세무사님 입장에서. 그럼 누가 상담합니까, 이거를? 게다가 금액이 커져버리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더 커지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리스크가 덩달아 커지기 때문에 상담료라든가 수임료, 신고대행비 이런 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난 하겠다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계실 거고, 그러면 이거라도 내가 대응을 해가지고 상담받고 신고대행 하겠다. 결국에는 그로 인한 비용이 올라간 거, 좀 어려운 말로 납세 협력 비용이라고 하는데, 다 피해자는 누구예요? 그냥 국민들이죠. 그래서 아니 이런 것도 상담 안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도대체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13일 현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간 정부는 공급 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제가 2018년 9.13 대책 때 저는 돌아섰거든요. 왜 그걸 돌아섰냐면, 실수요 보호가 하나도 없어요. 실수요 보호 저거 없는 걸 보고 저는 안타깝지만 지금 정부 정책이 좀 뭔가 잘못됐다,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교대역이었어요. 2호선 교대역 근처에 스타벅스에서 저거 다 출력해가지고 9.13 대책 보면서 블로그 포스팅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블로그에서 그 날짜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자, 홍 부총리는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했다면서 민심 악화와 정권교체 비밀 제공과 부동산 세제를 잘한 일로 감쌌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자, 현재 정부는 2017년 출범할 때부터 다주택자 전체를 적폐 투기 세력으로 단정했다.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이 아닌 부동산 투기를 확신하고 세금 폭탄을 마구 날렸는데, 다주택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사실 이건 뒷부분에 됐어요. 그리고 종부세 중과 강화, 단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이 잇따랐다. 하지만 5년간 집값은 잡히지 않고 되레 수직 상승했다.
이게 정말 맞다면 집값이 어느 정도는 잡혔어야죠. 근데 잡히기는커녕 더 올라버렸잖아요. 다급해진 정부는 땜질식 대응책을 30여 차례 쏟아냈는데 매년 바뀌는 세제에 양포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지만 저는 이 말 되게 싫어한다고 했죠. 아니 이게 저는 세무사 아니지만 저라고 해도 상담 안 한다니까요. 왜 제가 리스크를 떠안고 해요. 얼마 되지도 않은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거지.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거죠.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과세 당국이 뒤집어요. 국세청 사전 답변 나온 내용을 기재부가 뒤집어 버리잖아요. 2020년 11월 2일 날 최종 1주택 관련해가지고 황당한 거죠. 정책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징벌적 부동산세를 고집하고 공시가 현실화를 무리하게 추진해서 국민 고통을 키워왔다. 자,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사는 집, 리빙, 거주하는 집이 아닌 집은 좀 파세요 라고 2017년 8월 4일 날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었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자신했는데 2014년 폐지됐던 양도세 중과를 파례 대책에서 부활시켰고 당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포인트 가산, 기본세율 그때는 6에서 40이었어요.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더 내는 게 골자였고 요것도 헷갈리셔가지고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2주택 중과 하더라도 자기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10%는 줄 잘못 아셔가지고 무려 9,500만 원 더 내신 아주머니도 계시죠. 기본세율의 10%, 20%포인트가 올라가려면 세부담이 엄청 커져요. 자,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정책을 내다가 2020년 발표한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세부담을 확 늘렸죠. 취득세 중과세율을 무려 1에서 3%였는데 8%, 12%. 와. 6억 이하 1% 내에서 취득할 수 있던 거를 12%, 12배나 올렸어요. 과잉금제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별 말 없죠. 왜? 소수니까. 심지어 뭐 다른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정말 충격적인 것도 봤어요. 물론 일부 아주 소수 의견이겠지만 돈 주고 온 그걸 지금 공사가 멈춰 있잖아요. 그걸 정말 제가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그걸 어떻게 해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쓰는 걸 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고 해당되는 사람이 소수인 경우에 항상 이래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뭐죠? 울버린 나온 거? 엑스맨. 항상 역사를 보면 소수가 약자였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소수가 강자잖아요. 그 돌연변이 뮤턴트여가지고. 이게 되게 철학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쓸데없는 말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를 최고 6%가 놀랐죠. 이거 진짜 심해요.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도세까지 강화해가지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정책 엇박자를 냈죠. 보유세를 저렇게 올렸으면은 거래세는 낮춰야 돼요. 근데 다 올려버리니까 옴짝달싹 못해버리는 거잖아요. 아까 2주택자 10%포인트였는데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로 각각 끌어올렸고 그 결과 지방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까지 나와서 비과세 받으려다가 삐끗해가지고 양도차익 10억인데 7억으로 세금 날려버린 분이 계세요. 실제로. 제 주변에. 그분 자녀가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죠, 저도. 좀 상담 좀 받고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들어보니까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너무 아까웠어요. 자, 그래서 사례에 나온 A씨처럼 이도저도 못할 상황이 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두고 버티기가 돌입하자 매물 감소의 집값은 더 가파르게 치솟았고 특히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서 전월세 시장까지 혼란에 빠졌고 여기에는 없는데 임대차 3법까지 들어갔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여름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게 임대차 3법뿐만 아니라 2+2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월세 매물도 되게 줄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진짜 걱정돼요. 그 부분이. 자, 문정부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도 종종 취득 시점에서 1주택자가 된 시점 이게 정말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보유세 산정 기간 이것 때문에 해석도 너무 문제였었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사전 답변은 어떤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단순히 뭐 126번 상담이라든가 뭐 서면질이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저도 이제 뭐 제가 법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사전 답변은 그런 정도의 어떤 근거가 되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상위 기관인 기재부에서 뒤집어 버렸죠. 비과세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뭐 기존에 그 답변을 믿고 있던 사람은 비과세가 돼버리고 해석이 나오고 기재부 해석이 나오고 그 뒤에 한 사람은 똑같은 케이스인데 비과세가 안 돼버리고 이게 무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토당토 없는 일을 볼 때 뭐라고 말을 하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이런 법이 있냐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정부는 주택 보유자의 불만이 쌓이고 그 분노가 정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그제야 1주택자 부담 완화 위주의 땜질 처방을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미 집값도 세금도 다 올라간 상황인데 효과가 있겠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거는 뭐 이런 거 막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기분 나쁜 이야기 하고 뭐 감정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도 스트레스 받고 좋은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해지시고 잘 힘드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역사에서 배우자는 거예요. 자, 2017에서 2022년 문정부 주요 부동산 세제 변화를 보면 이게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칭찬합니다. 자, 보시면 2017년 8월 2일 이 제목이 딱 이거였어요. 실수요 보호와 단기 수요 억제를 위한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해서 주택시장 안정화하겠다는데 이거 뭐 당연히 반대 안 하죠. 자, 그래서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이에요. 조정대상 지역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해가지고 기본 세율에 기본 10%, 20%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가 들어갑니다. 요 날 이후에 이제 취득하는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같은 해 2017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냅니다. 열심히 저도 포스팅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증거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면서 고가 1주택자 장기부 특별공제 요건 강화 2년 이상 거주를 추가했고요. 요때 거주는 비과세를 위한 거주하고 다릅니다. 이 두 개가 완전히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것 때문에도 어려워하시고요. 헷갈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조정지역 3년에서 2년 이내로 내려는데 지금 사실 정리는 잘 되는데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 빠졌어요. 2018년 9.13 요때부터 해가지고 이날 이후로 이제 9월 14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을 한 경우에 임대주택 등록하면요. 혜택이 다 날아가 버려요. 국세 관련된 내용이. 즉 종부세하고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도 많이 등록하셨죠.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가스실 가는 거예요, 그냥. 가스실을 오라고 정부가 홍보를 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가스실로 와. 내가 방독면 줄게. 방독면 쓰고 좀만 버텨. 그럼 내가 나가게 해줄게. 그게 세제 혜택이었던 거죠. 갔어요, 다주택자들이. 갔는데 방독면을 안 주네. 갔는데 방독면이 고장나 있네. 이런 케이스예요. 진짜 황당했어요. 저 그래서 요때 제가 정말 깊은, 정말 딥, 그랬다니까,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면서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을 무려 1년 미만인 경우에 70%로 올립니다. 여러분, 양도세율 70%는요, 어떤 거랑 같은지 아세요?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등기를 안 하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 등기를 안 한 그 불법인 경우에 아주 징벌적 형태로 과하는 세율이 양도세율이 70%인데 그거랑 동일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상관없이 집을 샀는데 1년 있다가 팔았다고? 심지어 1주택자를 하더라도 그러면 너는 미등기 자산을 보유한 그런 나쁜 녀석하고 동일하게 보겠다는 거죠. 이게. 이게 되게 불쾌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거주자분들이. 왜냐하면 내가 집을 샀어요, 실거주 집을. 그런데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팔아야지 뭐.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아닌가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내가 1주택에서 1주택 팔고 다른 집을 또 샀어요. 그게 투기 수요인가? 아니잖아요. 다주택자도 아니고. 아, 그런데 1년 미만에 팔았으니까 무조건 70%라는 거죠. 여기 이제 2020년 6월 1일부터 이렇게 됐거죠. 그리고 이때 12, 16 대책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할 때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되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강화하고 여기서 또 거주기간 나오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하고 여기 비과세에 거주하고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쓸 내용이 요겁니다. 너무 헷갈려. 그리고 이때 이제 일시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2년에서 또 1년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또 하나 폭탄을 놔뒀죠. 1년 이내 매도하고 1년 이내 전입해라. 그래서 요거 깜빡해가지고 1억 3천 날리신 분 계시고, 그분도 주말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배우자는 울고, 그러니까 너무 보기 민망하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 회사에 혼자 출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긴 장문의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었죠.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이제 2019년 12, 16이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횟수로는 3년 차인데 지금도 가끔 강의하면서 이런 사례를 보여주면서 자, 1년을 매도하면 비과세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비과세 된다 그래요. 전입 안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양도세, 이거 하나만 양도세, 이거 하나만 양도세, 종부세,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보유세 추가과세. 이게 저는 종부세가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 수로 지금 차등을 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내가 똑같은 어떤 재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0억. 그냥 좀 넓게 보자고요. 한 30억 할까요, 그냥? 내가 강남에 똘똘한 30억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죠. A는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시가 30억입니다. 이게 똘똘한 한 채예요. 근데 B는요, 임대 사업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5채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거주를 하고 등록을 했는데 요 5채에 대한 것도 30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건 이제 말소되잖아요. 혹은 잘못 등록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9.13 대책처럼 잘못 등록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세금 폭탄 나와요. 여기가 훨씬 커요. 훨씬 커. 세금이 훨씬 커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아, 본인은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좀 정부에서 하라니까 등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말소시켜버리고, 아니면 잘못 등록하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돼요. 이 사람보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밑에 기사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당, 정, 청, 민주당, 정부, 행정부, 그리고 청와대 엇박자를 내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막 복잡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정권 초기에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2017년 8회 대책을 비롯한 주요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야 할 거라고 선언을 했고, 중요한 게 그 다음이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사업을 등록을 유도한 정책을 이분이 냈어요.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같은 당에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배제하자고 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지금 정부에서 정부 청와대에서는 새 정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같은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이후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민심이 흔들리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막으면서 사실상 이주도를 폐지해버렸죠.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좋겠다라는 같은 편 김 전 수석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일부 몇몇 언론사 그리고 몇몇 그 교수님이 막 이런 것도 내셨어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너무 많다. 뭐 심지어 어떤 분은 꽃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 주변에는 그런 분 안 계세요. 물론 잘 알아보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신 분들은 그 세제 혜택을 많이 받고 했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하니까 등록했다가 폭탄 맞으신 분 대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비유 들었죠. 가스실 들어오세요. 방독면 드릴게요. 대신 이거 쓰시고 잘 참으면 나중에 맑은 공기 드릴게요. 세제 혜택 드릴게요. 갔는데 뭐라고요? 당신은 방독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네요. 당신은 고장난 거 받으셔야 되는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계속 그래서 가스실에 남아있으면서 콜록콜록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무슨 꽃길이에요. 절대 꽃길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일부지만 그런 분들 글 보니까 등록만 하면 다 세제 혜택이 가능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절대 안 그래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과거를 보면서 배우자는 의미로 했는데 왜 갑자기 계속 한숨만 계속 나올까 지금. 아무튼 뭐 그 밑에는 뭐 너무 세금이 많이 거쳐서 심지어 계산도 못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성급해서 실패한 것 같다. 새 정부는 시장 신뢰 회복부터 중요하다고 본다. 저도 이렇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부 규제 정책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면 충분히 지금도 절반 이상은 성공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 메커니즘으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새 정부도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전으로 확 돌리거나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만 좀 볼까요?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10.5% 상승했던 전세값이 1년 7개월 동안 27.3이 올랐는데 우병탕 세무사님은 수요 억제로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오판한 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원인이다. 좋은 의도로 시도한 제도라도 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급했다. 네.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경제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수요 공급 아니겠습니까? 가격, 공급. 이게 수요, 공급. 물론 부동산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서 뭐 한 요렇게 돼야 될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이거는 뭐 그걸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정부는 이쪽만 죽인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본인들 생각으로는 수요가 뒤로 물러나니까 여기 가격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P1에서 P2로 가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이렇게 안 됐잖아요, 이게. 오히려 수요가 몰려버려가지고 더 폭발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많이 못 사니까. 많이 못 사고 딱 하나만 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좋은 거 사는 거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저는 IT 기기, 전자제품 기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글을 쓰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트북이 저한테는 완전히 전쟁터에서 비교하면 무기예요, 무기. 그럼 당연히 그 무기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왕이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노트북을 좋은 거 삽니다. 고가 제품으로. 그리고 한 5년 써요. 그리고 저는 노트북 같은 거 하나 사면 한 몇 개월만 써도 그 본전 충분히 뽑고 남아요. 근데 이제 제 와이프는 이제 이런 걸 잘 일을 못하죠. 마찬가지로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액세서리나 옷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가방을 본다고 보면은 또 이제 가방을 좀 좋은 거 사고 싶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사면 이제 상황에 따라 살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만 사라 그렇다면 어떻게 사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사려고 하겠죠. 제가 고가 노트북을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 아니에요? 집을 많이 샀다가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코피 터진 거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 0에서 1로 가시려는 분들이 겁이 나서 사겠냐고요, 저거를. 아, 무조건 똘똘한 한 채가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안 좋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심리가 팽배해 있으니까 하나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곳으로 몰리는 거죠.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기존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외곽 지역, 좀 비인기 지역까지 올라버리니까 일단 기분은 좋죠? 근데 뭐 할 때 기분이 나쁘죠? 7월달, 9월달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팔지도 않을 거고 차익도 실현이 안 났는데 그 돈 가지고 보유세를 내라 그러니까 마치 뭐랑 같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5만 원 주고 샀는데 얘가 8만 원이 됐어. 근데 아직 안 팔았어. 일단 기분은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야, 너 그래도 8만 원 올랐으니까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세금 좀 내. 이렇게 돼버린 거죠. 비유하자면. 전문가들은 점진적으로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가더라도 이것이 가격 안정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신호와 신뢰가 중요하다. 그렇죠. 계속해서 공급을 한다. 이게 좀 지속적으로 오고 어떻게든 실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풀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사실 지방도 지방이지만 특히 이제 서울 집값이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 집값이 잡히려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되려면 그린벨트 아니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 보면 남은 거는 정비사업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건축도 좋겠지만 그 외에 재개발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소규모 정비사업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세는 정비사업이 될 것 같다.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물론 변수는 있죠.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 2년 후 24년 총선, 그리고 5년 후에 대선. 몰라요, 그건 또.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수결로 진행이 되지만 그 수많은 그런 학문적인 이론이라든가 재정학 책에 보면 다수결의 어떤 딜레마,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병탁 팀장은 세무사님이시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재산세 종부세 통합, 이거는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공시가 현실화, 요거는 조금 그래도 이거보다는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이 법이라는 거는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저희 교수님이 당부하시더라고요. 예. 그 민법 교수님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백태승 교수님께서 정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사흘 만에 임대차 3법 통과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양도세 역시 규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히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정답은 아는데 아까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정말 전쟁같이 수익을 이게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직장인들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월급에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권 유지가 지상 최대의 목적이니까 선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좀 가져왔고, 제 메시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자. 역사를 알고. 그래봤자 5년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취임 후에 종부세 개편하겠다. 청문회에서.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자도 종부세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 안 됐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측 기사니까 제가 또 했다가 괜히 이렇게 또 오해하실까봐 그냥 간단히만 보여드릴 건데, 이제 지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켜본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새로운 내용 나올 때마다 잘
설명드리고, 저도 이제 공부하고,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은 영역이니까, 저도 주택임대 사업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심화된 이야기는 저희 멤버십 특강에서 해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이 표를 보니까 이게 좀 차분하게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과거 이거 생각이 나면서 욱했던 게 좀 떠올라가지고 좀 본의 아니게 약간 좀 흥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불쾌하셨다면 양해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막 너무 다 노출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생각이 나네요. 그때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쭉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면은 그 진심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상대방이 입 바른 말을 하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담으로 저희 주니어가 이제 9살인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자꾸 친구한테 그 게임에서 아이템을 뭔가 받기로 했다는데, 이 친구가 해주기로 했다는데 약속을 어기고 또 해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어기고 막 하는데, 제가 보니까 순진하게 계속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초 1학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를 장난감을 준다고, 뭐 로봇을 준다고. 근데 그 로봇가 지금 생각하면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막 날아다니고 막 말도 안 되는 건데, 신기하잖아요. 순진하고. 가지고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비슷하게 우리 집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뭐 다쳐가지고 돌아갔다. 그때까지 믿었어요. 근데 제가 좀 지나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나름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니어한테도 그래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빠는 그래도 약속을 했는데 뭐 한두 번은 좀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안 지키고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모든 부모님 마음이 다 그럴 것 같고, 이것도 보시면서 어떤 거였는지, 가장 첫 번째는 아니지만 이 앞에도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좀 중요하게 나왔던 대책 이름이 뭐라고요?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실수요자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편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